네, 기독교 교육 정보학회는 제가 처음이어서 먼저 자기소개 잠깐 해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사람 같아서요. 저는 약간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충신 신대원 졸업하고 예, 합동측교회에서 부목사까지 사역을 하다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교육학을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7년 정도 중등교육 관련 정책 사업들을 운영하고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으로서 좀 착실하게 살아가라고 백석대학에 2018년도에 임용시켜 주셔서 현재는 이제 기독교학부는 아니고 사범학부에서 교직 과목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박현정 박사님 발표가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어서 매우 친숙하고 반가웠고요. 제가 맨날 설교 듣는 담임 목사님 사진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제가 이제 교육개발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항상 좀 거시적인 이야기, 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앞에 두 개의 발표는 정말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요. 제 거는 뭐 법 얘기 나오고 정책 얘기 나오고서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엄청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내용이 재미없을 때는 빨리라도 끝나야 된다는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의 지도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현직에서 오래 계셔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교육 정책이라든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좀 발빠르게 적응을 하시면 또 많은 시사점들, 함의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몇 가지 자료들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의 정의, 뭐 학교 유형별 현황 및 현황과 실태, 또 미래사회 교육의 변화와 학교 관련 정책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교육은 그거에 발맞춰서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코로나 시기에 정책 연구들을 계속 의뢰받아서 진행했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교원들에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역량 모형을 만들고 그 역량 모형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 만드는 정책 연구를 제가 2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크 플랫폼 자체를 메타버스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국가가. 그래서 거기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사학습이라든지 필요한 매뉴얼, 지원 체계 등을 좀 구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번 달에 연구 착수 보고 했는데 8월 달에 끝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교육 정책 연구가 제대로 녹화되나요? 네.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은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들이 담론을 이야기할 때쯤 되면 이미 거기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항상 세상 교육을 앞서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또 어떤 그 에듀테크 시대의 강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적 변화가 기독교 교육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오늘 결론 부분에서 그 이야기들을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정의는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육도 뭐 법적인 내용이라 따분한 건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학교 유형별 현황인데요. 이거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특성화고도 알고 계시고 자율고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문 다 폐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특수학교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고등공민학교라는 좀 독특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공민학교는 주로 의무교육 대상 시기를 벗어난 분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고요. 이제 법적으로 공립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네,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고등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진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무슨 학교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좀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들이 고등국민학교입니다. 특히 이 고등국민학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교회가 MOU를 맺으면 종교교육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보장을 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고등국민학교들을 좀 찾아서 MOU를 맺어서 진행하시면 그 학교 안에서 공교육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가능한 좀 체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기술학교나 각종 학교는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학교의 추세들인데 주로 이제 산업체들이나 뭐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중, 방송고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있는데 이 방송중이나 방송고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의 부설이 되고 원격 교육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송고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개교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방송고를 졸업하신 분들이 자기가 방송고 졸업했다는 말을 잘 안 하십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명문고에 부설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경복고등학교, 경기여고, 예전에는 경기고등학교에도 부설이 돼 있어서 경기고등학교 부설 방송고를 나오시면 졸업장이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졸업 찍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내가 방송고를 나왔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대안교육 형태로 공립학교로서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졸업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립학교와 대안학교가 또 일부 대안학교들은 학력 취득이 가능하죠. 학력 인정 대안학교들이 우리나라에 한 7개 고등학교가 7개 정도가 있는데 교육부 정책상 대안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들은 점점 지금 줄여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고요. 근데 또 여기 이제 우리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안학교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또 개정됐거든요.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그래서 그 대안학교의 어떤 학력들을 인정하고 대안학교의 어떤 과정들을 인정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책이 이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어떻게든 안착시키기 위해서 학교 외의 교육 시스템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 고교학점제도 이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또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찬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실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공교육 안에 좀 신앙교육을 넣고 싶은 일부 불순한 무리들이 약 10년 전에 교육부에 꽤 고위직과 함께 이슈 페이퍼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 페이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꿔서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 페이퍼에서 제안했던 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육 가능한 시설들을 이용하자. 가로하고 교회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회 시설들은 교육 기능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사실 성당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육 시설이 그렇게 교회만큼 잘 갖춰져 있지 않고요. 불교는 이제 템플스테이 하긴 좋아도 교육하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은 약간 작은 소형 교회들만 하더라도 뭐 컴퓨터의 빔 프로젝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외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잘 가서 이제 고교학점제까지 확대됐는데 약간 방향은 잘못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점점점 확대 운영되면 사실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그런 교육 정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황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더라도요. 연간 중도 탈락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지금 보시면 130명, 9명, 4,000명, 3,000명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유예인데요. 이 유예는 뭐냐면 학교 밖을 떠나서 일단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퇴학을 못 시킵니다. 퇴학을 못 시켜서 그냥 학적상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학생들이 매년 10,000명 이상씩 나오고요. 중학교도 거의 6, 7천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고요.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유해 학생들 문제 때문에 학교 밖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6년 전부터요. 6년 전부터 학교 밖에서 공부한 내용을 인정해줘서 졸업장을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과정 등록을 해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 과정을 다닌 학생들한테 학력을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만약에 대안교육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그 체계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의 어떤 지자체라든지 평생학습관과 연계를 해서 그 학교학습 경험이라는 제도를 신청을 하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주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정책을 많이 홍보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대안학교들이 좀 많이 들어올까봐 홈페이지도 되게 적고요. 아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근데 제가 개발원에 있을 때 좀 그 관여했던 사업이어서 좀 알고 있고 과정 평가에도 좀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숨겨요. 보도자료 제일 안 나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기독교 교육 쪽에서 체계적으로 대안학교나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면 저희들이 장악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숨기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좀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도 10,000명 이상 항상 그 학교 밖 퇴학당하고 자퇴당하고 이러는데요. 자퇴 이유 중에 뭐 기타가 매년 12,000명 정도 나오는데요. 기타는 뭐냐면 얘가 왜 자퇴했는지 모르고 그냥 자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들을 저는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고민했을 때 사실 저는 답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밖을 막 벗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도 계속 비난받고 있거든요. 공교육 니네 뭐하냐? 애들 맨날 뭐 10,000명 이상씩 그만두는데 니네 뭐하고 있냐라는 비난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비난들을 감내하기 위해서 좀 뭔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제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글쎄요, 사실은 이게 좀 뭐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학교의 어떤 현황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앞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이제 교육공학입니다. 그래서 약간 테크놀로지 쪽을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 교육에 사용되어지는 또는 지금 한참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좀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어서 네, 그 최근에는 그 학습 분석하고 적응형 학습 기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초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 적응형 학습 기술에 접목을 시켜서 이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적응형 학습 기술이 채용된 그 학습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조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대비를 해서 이 개별 적용 학습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적응형 학습 기술은 진짜 필요한 것이 저희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모태 신앙이냐, 근데 또 엄마 아빠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모태인데 진짜 모태 신앙이면 예.
모태 아니면 못한 그런 모태신앙들도 있으시고, 또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간에 친구 따라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굉장히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적응형 학습 기술은 오히려 교회 교육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적응형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지금 미래 사회 교육을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키고 있냐면 공교육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공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막 발표하신 분들의 이 발표도 제가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요 지금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학습 환경에서 배우다가 교회로 오면 물론 따뜻하죠. 따뜻하고 정감 있고 관계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그 인공지능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냐라고 했을 때 찬성 20%, 반대가 65%예요. 설문조사 결과. 왜냐하면 이게 관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보다는 목사님의 인품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또 나와 관계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쟨 기계야, 약간 이런 의식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게 강합니다. 근데 학교에서의 그 보조학습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선생님께서 이미 보조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공과 가르쳐주고 그냥 예배 드려, 이런 걸로만 끝나버리면, 아까 우리 잠재적 교육 과정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교회 교육은 우리가 교회 가서 받는 교육은 학교보다는 항상 뒤떨어졌어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면 교회 교육에 대한 신뢰, 신앙 교육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구자분들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요한 정책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밖 학습 지원이라는 정책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고등학교는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이탈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학력을 인정받는 코스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홈스쿨링까지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 학력미인과 대안학교에 대한 접근까지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그 학력 인정 제도로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혹시 이제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우리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이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고 교육감이 그 과정을 승인을 해주면, 그 과정을 다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이런 것도 운영이 되고, 고교학점제는 지금 다들 아시죠?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좀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고급 정보긴 한데, 네. 고교학점제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9등급을 없앨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시 정책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내신 없어지면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교회 교육이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고교학점제가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수강할 수 있는 비율을 25%로 잡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4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학교 밖에서의 프로그램을. 근데 여러분들 25%까지는 어떻게 그 국가기관 수준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낼 수는 있어요. 힘들지만. 근데 40%까지 확대하면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대안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수업 단위와 좀 매칭시킬 수 있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신앙적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좀 운영을 하시면, 나중에 그래서 그 경력 갖고 운영 실적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확대됐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신앙교육 받고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걸로 인정받아서 생활기록부에 작성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 우리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대박 터뜨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 관심 갖고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 법률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교육기관도 그러니까 대한학교도 정규 교육과 그러니까 학교의 위탁을 받아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작년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에 있는 교육의 권한들을 대폭 학교 밖으로 이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계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교육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은 길들이 많이 열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서서 김은주 박사님께서도 정말 너무 열심히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하는데, 기독교적인 철학,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굿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 툴이야, 갖다 쓰자라고 하면 그게 다 해결될 거냐라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또 말씀하시지만 잠재적 교육 과정에 어떤 인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철학적인 또 신념적인 사고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이 먼저 마련해 놓고 이것들에 대한 기준을 구성해 놓지 않으면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엄청 잘 쓰고 있는 PBL이라는 것도 결국엔 구성주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주의적 지식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학교에서는 다 써요. 그냥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저 행동주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효과가 금방 나타나서. 근데도 저도 PBL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방법이 좋으면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든 어떤 영향을 주든 그냥 굿 이래버리는 건 저는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적 핵심 역량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 과정을 좀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학술대회 때마다 계속 외쳤어요. 한 3년 외쳤더니 어떤 분이 논찬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외치지만 말고 네가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슴에 사명감을 갖고 작년부터 좀 시작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백석 교단이 주관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의한 그러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의해서 신앙 핵심 역량,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역량 모형을 좀 개발을 했고요. 먼저 작년에. 네, 이게 이제 역량 모형이고요. 올해 이 역량 모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잘 되면 좀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성취 기준이 또 개발되면 이 성취 기준을 토대로 내용 체계까지 후속 연구를 좀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서 이 신앙적 핵심 역량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진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이 핵심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처럼 역량 중심 모형을 먼저 개발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적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리고 공교육의 권한들, 공교육의 역할을 우리가 학교 밖으로 보냈을 때 교회들이 좀 선제적으로 그것들을 수용을 하고 또 기독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은철 박사님,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네, 좀 현장을 이해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줄은. 네,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상훈 박사님, 네, 한남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잘 몰라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아, 석이에요. 제가 몰라.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몰랐네. 죄송합니다. 네, 저 임상훈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인성 박사님 논문을 보면서 이제 흥미로웠고요. 저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었는데 소장님 박사님, 네, 네. 제가 이제 그 교육혁신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 서구식 대학,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서구식 대학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개교 연도가 108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0년 된 학교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1000년 전 수업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세팅이 지금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시고요.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줄 보면은 애들이 책도 가져왔고요. 아이 컨택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살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저 끝에 보면 저 친구는 옆에 여자친구 보러 온 그런 친구가 되고요. 세 번째 줄까지 오면은 못 볼 거울을 보이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자주 쓰냐면 사실 1000년 전의 대학의 모습인데 지금의 어떤 교육 환경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장소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거의 현대판 그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윤정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큰 틀은 결국 미래사회 교육과 이제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최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물론 과거에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미래 교육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굉장히 본격적인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채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래 교육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철 목사님의 논문을 보다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학문과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교사 중심에서 학사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사회에 적응을 위한 어떤 교사 스킬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3가지를 지목을 하셨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어떤 기독교 교육의 철학적 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화적 핵심 역량, 교육과정 개발, 또 대안적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면서 이런 것들에 이어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기독교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혹은 또 경험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활동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혹은 변화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오늘 오전에 손철 교수님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이제 따라가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제 주도하는 변화의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의 역량에 대한 어떤 재해석 또는 재개념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역량 기반 교육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한 10여 개 가까운 대학의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각 대학들마다 혹은 뭐 기관들마다 역량 기반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반 교육 환경에서의 역량 기반이라는 얘기와 사실 기독교 교육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량 기반 교육의 전환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래사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어떤 이상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전에 손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좋은 교육이 뭐냐라는 것과 사실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 교육에서의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 뭐냐? 그거는 단순히 공간의 변화 혹은 뭐 학습법에 대한 변화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인재
혹은 그런 기독교적인 인재 양성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그랬을 때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문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기를 제가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네, 임상훈 박사님의 말씀 세 가지는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논찬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희 박사님께서 주신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서 우리 그 지역사회에 원하는 교육은 국영수 사관은 아닙니다. 국영수 사관은 어차피 학교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메가스터디가 더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교육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들이라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학교가 제공해야 돼요. 교육학점 문제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인성교육 받고 싶은데요. 이러면 인성교육 교과목을 개설해줘야 됩니다. 학교가. 그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을 이제 17회차 단위로만 잘 구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50분 17회차. 요게 제일 키포인트인데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단위로 운영이 되거든요. 교육과정이. 근데 50분짜리 수업 17개가 있으면 1단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1단위. 근데 그 1단위가 돼야 생활교육부에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인성교육, 뭐 17회차 프로그램 또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도 됩니다. 기독교 교리교육 교육 뭐 17회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저는 기독교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주변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이 뭐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하는데 너 거기서 배울래? 아니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프로그램도 등록돼 있으니까 저 거기서 배우고 올게요 하면 위탁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정보가 학교로 들어와서 생활교육 등록이 되는. 대신 물론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을 하겠죠. 교육청과 함께. 근데 그 조건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건들만 갖춰져 있으시면 예를 들면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17주 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한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등록을 시키면 그 고교학점제에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계성이라든지 체계성은 보겠죠. 그러니까 왜 맨날 그 학교들 보면 위계성 따지잖아요. 조직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만 된다면 교회들이 가장 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인적 자원이 많으시잖아요.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실력들을 그대로 쓰시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교수법 트레이닝 과정을 만약에 교회가 좀 준비를 하거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학대학들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그 티칭 스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나중에 어떤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인증을 받을 때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자격 과정들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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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주요 교과목들은 아마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 주시면, 근데 지금 당장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이게 운영될 거는 아니고요. 왜냐면 25%만 풀렸으니까. 근데 점진적으로 40%까지 확대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전에 미리 좀 운영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시면 이제 왜냐면 그 실적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만큼 운영해왔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추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있네요. 우리 원신의 박사님 한번. 네.
제가 좀 사실은 그쪽 일을 하다가 여기 왔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평가하러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그게 뭐 말씀드리지만 25%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평생 뭐 지자체든 평생학습관이든. 근데 추후에 이제 40%까지 확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면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있던 조직에도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들이 이런 헌신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사실 좀 출발했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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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지금 100% 정책적으로 100% 결정됐습니다라고 여기서 장담은 못 드리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추세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사실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교회.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가장 확실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교회, 그 다음에 그 평생학습관, 그리고 주민 뭐죠? 네네. 자치센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북미를 보고 있고 북미에서 살아봤고 또 네. 아이를 키워본 결과 그쪽 베이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그렇게 지역교회나 지역 그 교회 사회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게 현실인데 네. 우리나라 같이 베이스가 유교나 불교 문화권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에서 그 정책위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섣부르게 교회와 연속해서 해준다는 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 있나라는 네네 말씀이죠. 한 번도 검증되지 않고 네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해도 되는가라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정책의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는 학교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너네가 마음에 들면 가가 아니라요. 학생이 저 이거를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학교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골라서 승인을 한 다음에 너네 이것 중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예를 들면 총신대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저 수업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학교가, 아까 뭐 총신대학교회가 아니라 저 기독교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해서 수업을 듣겠다고 수업 신청을 내면 학교가 그 수업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 그 사실 그 원 박사님, 저도 이제 아이들을 북미에서 키웠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밖에서 가서 수업을 듣고 오면은 인정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캐나다도 사실 우리 원 박사님 자녀는 너무 모범적이라서 잘.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저 처음 밖에서 많이 듣고 들어보는데 왔어요. 밖에서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몰라서 그런 거지. 제가 알아볼게요. 예, 실제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좀 이제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5명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그 5명이 뭐 어떤 걸 듣고 싶어요라고 같이 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그 수업을 열어줘야 되고, 그 수업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래서 거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학점 신청을 할 때 카운슬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과목을 듣기 싫다. 그럼 카운슬러한테 보내요. 거기서 상담을 하고 상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듣고 인정을 해주는 캐나다가 그런 좀 식으로. 더 보수적인 것 같네요. 그럴 거기도 수도 카운셀러가 있는데 그 네. 안에서만 하게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네, 또 알겠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이제 네, 정책이 네, 틀리니까. 네. 네, 아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 뭐 굉장히 질문이 많으세요. 말씀.
아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네, 교수님, 백석대학교가 네. 이 코로나 이전에 제가 백석 토요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아이들 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4개 정도 학기, 그러니까 15주, 그때는 15주 정도를 해서 예를 들면은 찬양 작곡 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그 웹툰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도 그 아이들이 지금은 중단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시도교육청에 이런 그러니까 시도교육청까지도 지금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 학교에. 신청. 예, 맞습니다. 해서 그런 수요가 네. 있으면 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네. 이게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네. 근데 이제 현 정부는 정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네. 선택 영역을 축소하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가 어떤 교육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거 축소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해 두시면 좋다는 거지 뭐 100% 된다는 말씀 아니니까. 네, 뭐 아니면 제가 나중에 뭐 어디 교육감 나가면 한번 밀어주시면 제가 꼭 시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네.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